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새파란 상상에서 출간된 김보영 작가의 장편소설 미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작품의 일부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에 밤과 낮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가끔은 잠을 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그 전화가 지난 2년 만에 처음 걸려온 것만 아니었더라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여행자는 2번 다시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셀레네는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 책이나 읽고 있었을 것이다. 셀레네는 조금 아쉬워하며 책을 덮었다. 그녀보다도 오래된 책이었다. 책장 끝은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마다 밑줄과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중 반은 그녀가 쓴 것이었고 반은 이 책을 갖고 있던 그녀의 선조들이 쓴 것이었다. 셀레네의 방은 작은 성채였다. 방은 2개의 창문과 1개의 문만 남기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낡은 책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일하기보다는 반쯤 묶여있는 책상에는 모서리를 둘러싸고 신화 이야기 하나가 돌고 있었고, 책상 다리마다 손으로 직접 새긴 부조가 그려져 있었다. 셀레나가 들어올린 전화기 역시 어느 왕족의 사무실에서나 쓰였을 만한 것으로 눈에 띄는 공간은 물론이고 안 띄는 부분까지 빼곡히 금색과 검은색의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도 기능상으로는 항해사들이 쓰는 무선 통신기와 완전히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 사람이 하나 들어섰다. 물론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신 홀로그램이 켜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신원 확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비상벨을 누른다고 경찰이 날아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서로를 가능한 한 크게 보여주는 것이 예의였다. 눈으로 직접 보면 처음 만나는 상대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홀로그램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갓 20대를 벗어난 듯 보이는 젊은이였다. 항해사들이 보통 그렇듯이 머리는 짧게 잘려있고 옷은 오래 세탁을 하지 않아 꾀재재했다. 우주선 내부도 본 적이 없는 모델인 것으로 보아 어느 변두리 국가에서 만들었거나 상표도 없는 조립품인 것 같았다. 셀레네는 청년의 시선이 자신에게 멈춰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이 방의 풍경을 본 사람이 시선을 방 안 가득한 책에 두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Really? 그 말을 들은 셀레네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할머니 이름을 대뜸 부르면 보통은 그렇게 된다. 그건 할머니 이름이야. 아, 청년은 입을 다물었다. 이상한 놈이로군. 셀레네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청년의 목소리는 그의 목에 매단 기계와 입에서 이중으로 들렸다. 통역기를 쓰고 있었다. 공용어도 모르는 것을 보면 꽤 낙후된 곳에서 온 모양이었다. 지불할 물건은 갖고 있겠지?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셀레네는 한쪽 눈썹을 지그시 들어 올렸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말이 험한 녀석이군. 하긴 공용어도 배우지 못한 걸 보면 이런 녀석의 배경이야 뻔한 것이었다. 셀레네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엔가도 통역기를 쓰는 녀석이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책상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내어준 적이 있었다. 선사시대의 톡이나 공룡이빨, 고딕 양식의 잿더리 같은 귀한 문화유산들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셀레네가 프로그램과 바꿔 조금씩 수집해 놓았던 것으로 두 번 다시 구할 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돈은 필요 없어. 지구의 돈은 여기서는 통용되지 않아. 먹을 것도 필요 없어. 나는 맛을 모르니까. 보석이나 옷도 필요 없어. 여기에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이곳에 없는 책뿐이야. 그딴 걸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 물론 그렇겠지. 그러면 프로그램은 해줄 수 없어. 다른 데 알아봐. 금괴 같은 건 받는 곳이 아직 있을 테니까. 난 여기서 프로그램을 받아야겠어. 셀레네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 통역기가 잘 안 돌아가나 본데 다른 데로 가보라고 했어. 청년은 입을 다물었다. 이상한 놈이었다. 표정만 보면 꽤나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믿을 법도 했다. 청년의 얼굴은 약간의 당혹감에 약간의 실망감이 비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극히 담담했다. 청년이 무선을 끄지도 않고 가만히 있자 셀레네는 머리가 아파졌다. 어디로 갈 거냐? 청년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다.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라도 나빠할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었다. 저런 녀석이 걱정할 정도면 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우주의 끝으로 갈 생각이야. 셀레네는 그대로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생명의 조류 속에서, 행위의 폭풍우 속에서 나는 물결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저리 갔다가 이리 돌아온다. 출생과 무덤, 영혼의 바다, 가로 세로 엮여지는 현실의 세계, 타오르는 생명, 넓은 세계를 구석구석 헤매 다니는 너, 부산한 영이여.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던 셀레네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다. 우주선 한 대가 그녀가 살고 있는 인공위성의 바로 옆에 멈춰 있었다. 우주선이 멈춰 있다는 뜻은 실제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셀레네의 집과 같은 궤도에서 같은 속도로 날고 있다는 의미였다. 셀레네가 멍하니 창을 내다보는 사이에 우주선에서 우주인 하나가 나와 셀레네의 집으로 접근해 왔다. 셀레네는 이제 안정제를 찾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집에 셀레네의 가계도에도 없는 사람이 들어온 적은 이 집이 만들어진 이래로 없었다. 이 집의 외부 해치는 그녀의 고조 할머니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들어오기 위해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그녀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조 할머니를 낳았다. 증조 할머니는 이곳에서 태어나 다시 같은 방식으로 할머니를 낳았고 셀레네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도둑을 맞을 때조차 집이 침범당하는 것이 싫어 직접 돈과 물건을 쓰레기 구멍으로 건네주었었다. 셀레네는 정신없이 패널을 열어 감시 카메라를 모두 켰다. 그 정도로 전력을 낭비해 본 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지배 구조를 배우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우주인은 수영장이라도 헤엄치듯이 겁도 없이 날아오더니 도킹 통로로 들어왔다. 접근할 때 회전 속도라도 높이면 저 우주인은 집 밖으로 튀어나온 안테나 따위에 맞아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이거나 궤도를 변경하면 그는 자신의 배와는 영영 이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셀레네는 그중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멍하니 자신의 집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이방인을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어야 했다. 셀레네는 자기 손으로 최외곽 해치를 열어주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두면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주인이 안으로 들어온 뒤 해치 안에 공기를 채우고서야
셀레네는 스피커를 통해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미안하게 됐어. 청년은 여전히 무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할망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야. 누구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 미안하게 됐어. 청년은 반복했다. 혹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이런 협박이 통할 리가 없었다. 우주선을 모는 경찰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벌써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다. 넌 지불할 것도 없잖아. 이번에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어. 누가? 네 할머니가. 진정해야 했다.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셀레네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은 수동으로 열릴 거다.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네 우주선을 갖다 박지 않는 이상 열리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열어줘. 셀레네는 한번 크게 웃은 뒤에 서재를 제외한 전원을 모두 꺼버렸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였다. 고박 하루가 지난 뒤에도 우주선은 창문 옆에 멈춰서 있었다. 셀레네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다. 마침내 참을 수가 없게 된 셀레네는 결국 전원을 켜고 우주인이 있는 에어로크에 불을 켰다. 청년은 불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우주복은 이미 벗겨져서 옆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지금 바깥문을 열게 되면 청년은 일시에 죽게 되겠지만 여전히 셀레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미안하게 됐어. 이 녀석은 꼭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군. 하지만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놈들에겐 갈 생각이 없어. 셀레네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청년은 하루 내내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예의 바르게 갇혀 있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놈이었다. 입만 열지 않는다면. 네가 말투만 조금 고치면 상대해 줄 법도 하다만. 그제야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은 셀레네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통역기 쓴 지 얼마나 된 거냐? 이틀 전에 데이터를 받았어. 그녀는 이마를 잡고 한번 크게 웃었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안으로 들어와. 정말이야? 청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대신 내가 그 통역기 옵션 조정해 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마. 셀레네는 통역기를 청년의 옷에 걸어놓고 말을 붙였다. 내가 최고라고 한번 말해봐. 할머니가 최고의 항법사라고 알고 있어. 높임말은 좀 더 조정해 봐야겠군. 하지만 뭐 그 정도면 됐어. 셀레네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청년이 위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셀레네의 기분은 풀려 있었다. 청년이 셀레네의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솜씨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고 공중에서는 깃털 소파에라도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지했다. 셀레네는 이 꼬마가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중력이 아니라 우주에 묶인 인간이라는 것을. 지구의 중력에 묶여있는 사람이 이곳에 머물게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이 부어오르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을 헤집어 찾듯이 아우성치며 지구로 내려간다.
반대로 만약 셀레네가 지구로 내려간다면 당장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가 아래로 몰려 빈혈을 일으키고 뼈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각조각 부서져 나갈 것이다. 무거운 대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이 아우성치고 몸이 짓눌려 버린다. 인간이 지구에 묶여있듯이 그녀는 우주에 묶여있는 존재였다. 둥근 창으로 새파란 지구의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조국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던가. 지구를 떠나본 사람은 모두 애성자가 된다. 항해는 구도의 길과 같다. 이름난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항해사 출신이었다. 그들의 수가 인류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것이 문제였지만 지구는 이제 가망이 없어. 셀레네는 청년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돌아왔을 땐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아닐 거야. 나도 늙었고 이 집도 곧 빈집이 되겠지. 이미 늙기도 했지만 나도 더 이상 아기를 만들 생각이 없어. 어차피 이젠 손님이 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 책들은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아. 너에게나 나에게나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는 오래전에도 들었어. 청년은 창에 시선을 꽂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인류는 살아남을 거야. 동면하는 씨앗처럼. 때가 오면 다시 싹을 틔우겠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겠지만 그럴지도 모르지. 셀레네는 어깨를 으쓱했다. 문명의 죽음이나 한 사람의 죽음이나 비슷한 거야. 사람의 영혼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문명의 영혼도 다시 태어나 아이는 늘 부모보다 나이가 많아. 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유전자에는 새겨져 있으니까. 인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언젠가는 영생하는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거야. 이것 보게. 셀레네는 속으로 웃었다. 점점 이 꼬마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셀레네는 책상 뚜껑을 열어 용 문양이 새겨진 붙박이 컴퓨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구에서 가장 상세한 우주 지도가 입력되어 있었다. 셀레네의 고조 할머니 때부터 만들어왔던 지도였다. 은하 지도를 모두 외우고 별과 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간섭 효과,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 지도를 예측하여 새 항로를 개척할 수 있으려면 평생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해사인 항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산식을 모두 익혔을 때에 항법사는 여행을 떠나기엔 너무 늙은 나이가 되고 만다. 셀레네는 계산을 했고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젊은이들의 우주선에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었다. 그들의 절반은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절반은 무엇에도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원하는 코스를 말해봐. 어디든 계산해 줄 테니까. 청년은 조금 의아한 얼굴로 셀레네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모르냐는 듯한 얼굴이었다. 우주의 끝으로 가려고 해. 아무래도 내 영상의 통역에는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좀 더 평범한 코스는 떠오르지 않는 거냐? 청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통역기가 미친 것도 그가 미친 것도 아니었다. 청년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물론 할 수 있지. 셀레네는 투덜거렸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냐? 단골 중에서도 단골 손님 밖에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해킹에 들어온 거냐?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지구에 정남이 떨어진 인간이라도 있어? 예쁜 여자에게 시련이라도 당한 거야? 엄청난 죄라도 지어서 다시 못 들어가게 된 거냐? 반쯤 비웃으며 청년의 표정을 본 셀레네는 문득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시련이나 범죄는커녕 그런 개념에조차 무지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과 노인 같은 피로가 동시에 나타나 있었다. 보통 사람이 몇 세대를 거쳐도 다 겪지 못할 일들이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왔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인큐베이터 안에 무균 상태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채 남겨져 버린 것처럼. 미래로 가고 싶다면 10년이나 20년 뒤로 가. 알파 센타우리 정도로 다녀오든가 태양계를 5바퀴쯤 돌고 와. 네가 싫어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을 거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지구를 내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래로 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 전쟁도 너무 오래되었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도 너무 많아. 항법사들도 거의 일을 접었어. 돌아왔을 때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 알고 있어. 청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가장 먼 코스로. 셀레네는 혀를 쯧쯧 찼다. 셀레네는 몇 번인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물고기처럼 흘러다닌다.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셀레네가 공간의 이동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멈춰진 공간을 견디지 못한다. 뭐 나야 달라는 대로 프로그램을 주면 그만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할 바는 아니지. 하지만 우주의 끝이라면 공짜로는 안 돼. 세상 어디를 가든 부족한 것은 있게 마련. 여기선 이게 없고 저기선 저게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돈이 없군. 그 문장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셀레네는 뒤로 뒤집어질 듯이 놀랐다. 어디서 그 문장을 알았지? 청년은 셀레네의 책상 위를 가리켰다. 셀레네는 여전히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의 손가락이 셀레네의 책상에 찍찍이로 붙어있는 책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배에 그 책이 있었어. 거짓말 마라.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뿐이야.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별자리의 운행과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여. 내가 할머니를 속일 것 같아? 셀레네의 입이 벌어진 채로 얼어붙었다. 그 책 선불로 지불해 둔 거야. 릴리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해둘 테니 좀 나중에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셀레네는 진정하기 위해 책상 서랍 속에서 씹는 담배를 찾아 한 움큼 입에 물었다. 시간여행자로군.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광속 우주선이 만들어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도망쳤다. 쉬운 일이었다. 10광년이나 20광년쯤 여행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다. 또 그중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였다. 항공법이 아직 느슨하게 적용될 무렵 그들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미래를 향해 도망쳤다. 국제사회는 결국 민간 광속 비행을 금지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우주선이 항구에 내려서기만 하면 시대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조종사를 감방에 쳐넣었다. 결국 광속법 위반자들은 지구에 내려서지 못하고 다시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어찌어찌 몰래 지구에 착륙한 사람들도 바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미래로 도망쳐버렸다.
셀레네도 몇 번인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에 홀린 듯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떠났다. 미래에는 뭔가 좀 더 나을 것이라 믿고 현재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과거에서 온 사람들도 만났었다. 그들은 외계인처럼 모든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현재라는 시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미래로 떠났다. 물론 그곳에도 안식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에 내려서든지 다시 도망칠 테니까. 문제는 광석우주선이 개발된 것은 50년 전이고 이 책이 이 인공위성 안에 들어온 것은 최소한 100년 전이라는 것이다. 몇 년도에서 온 거지? 지금 지구에서 쓰는 연도와는 기준이 좀 달라.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리스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연도니까. 처음 듣는 단어였다. 크리스트? 그게 뭐냐? 일종의 현신이라고 할까. 지금 시대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야.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부모님 때의 이야기지. 나는 우주선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셀레네는 씹는 담배의 향을 흡 빨아들인 뒤 청년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녀석이었다. 오래된 전설이었다. 항법사들의 집에 플레이아데스 성계나 마젤란 운하에서 가져온 운석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 지구에서 처음 제조된 광속 우주선을 타고 내내 날아갔다가 와도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별에서 가져온 것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있는 항법사들의 허풍이라고 일축했지만 다소 낭만적인 역사학자와 그 운석을 직접 본 광물학자들은 믿었다. 유사 이전의 역사에 사람들이 살았고 그 시대에 광속우주선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대의 여행자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다는 것을. 문명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과 같아. 윤회하는 사람처럼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같은 일을 반복해. 셀레네의 생각을 읽은 듯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마치 사람의 무의식 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같아. 비슷한 것들이 생겨났고 비슷한 일이 진행되었어. 편집이 조금씩 다른 같은 영화를 계속 돌려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인류가 살아남으리라 믿어. 또다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셀레네는 주름진 눈을 크게 떴다가 다시 의심에 차서 깊게 주름을 잡았다가 상념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드는 일을 반복했다. 편안한 시간 되셨는지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책을 통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